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 오늘 최 의원께서 펼쳐오셨죠? 그렇죠. 오늘 막을 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투표율이 역대급이다 이렇게 돼서 아까 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은 63.89%. 이러면 사실 역대 두 번째거든요. 네.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경쟁을 했을 때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네. 높은 투표율입니다. 네. 이게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내일이면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투표가 오늘 오후 5시에 마감이 됐는데요. 이 4명의 후보들은 오늘도 현장을 누비면서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각 후보들 목소리 잠시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직 안 끝났고 오늘만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당이 대선에 이기려면 청년층의 지지가 없으면 대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본선에 나가면 한국 보수 정당 사상 처음으로 호남에 20% 이상 득표하는 대선 후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정말 미래를 보고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민심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우리의 절대절명의 우리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선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에 관계없이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주어지는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네 후보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당원 투표율이 최종 63.89%로 높았습니다.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역시 참여율이 이제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선 이번 경선이 이렇게 높은 관심과 참여율로 나타난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 의원님? 글쎄 사실 초반에는 윤석열 대세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특히 젊은 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러면서 이게 무슨 세대 간 대결이냐 또는 뭐 민심은 홍준표고 당심은 윤석열이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면서 네. 그러면 그 격차를 누가 극복할 것이냐 뭐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어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흥행이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홍준표 후보의 선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무너져가면서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 경선이 이른바 이제 흥미를 유발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건 아닌가. 그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당내 그 조직, 또 막판에 좀 이렇게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바람 합쳐진 것 같고요. 홍준표 의원은 역시 그 바람, 이분이 이제 조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람 다신 것 같고, 또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이제 상당히 기여 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당내 경선에서 이렇게 양강 구도가 잡힌 게 2002년에 노무현 이인재 경선 때가 있었고요. 네. 또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두 대의 기관차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강이 형성이 되면은 기관차 한 대보다는 두 대가 굉장히 힘이 있죠. 그래서 이 국면 전체를 끌고 가는 이런 모양새고요. 우리 최 의원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은 이번에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 아주 크게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봐도 네. 국민의힘 지지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주자들이 또 모두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나 언론들도 쉽게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 측은 오늘 10%포인트 차, 홍준표 캠프 측은 5%포인트 차 승리를 자신했는데 두 분은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성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윤석열 후보가 10% 얘기하고 홍준표 후보가 5% 얘기하는 거 보면 10%를 얘기하는 쪽이 좀 더 자신이 있다 이런 뜻 아닐까 싶습니다. 객관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도 그렇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이 민심 평가인 여론조사에서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다면 네. 책임당원 투표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선다 이런 분석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한 것 아닐까 이제 이렇게 분석은 되는데 이게 선거라는 게 뭐 뚜껑을 또 열어봐야 아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내일 열어봐야 정확히 원희룡, 유승민 이런 분들도 몇 퍼센트 득표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요새 선거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워낙 여기저기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책임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나와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10월 한 25일 전까지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보면 민심은 홍준표, 뭐 당심은 윤석열. 근데 당심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선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10월 19일, 뭐 10월 21일 이때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논란, 네. 그다음에 개사과 사진 뭐 이런 걸 올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요즘에 계속 뭐 최근 한 며칠 사이에 발표되는 게 대개 10월 말에 조사한 결과거든요. 네. 그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또 상당히 치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까지 따지면 민심의 네. 여론조사까지 따지면 뭐 거의 비슷해졌다. 이렇게 보면 27%로 동률을 기록한 동률을 여론조사도 기록했다는 있더라고요. 여론조사도 있고요. 네네. 자, 이렇게 보면 결국은 당심에서 앞서는 거는 그대로 이제 상수로서 남아 있고 네.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선다고 했는데 그게 요 며칠 사이에 상당한 정도로 상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뭐 결국 우리가 이제 과학적 조사를 믿는다면 네. 그렇다면 뭐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두 네. 분 다 조심스럽게 윤 후보가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여러 관측을 지표가 하시는군요. 네네. 윤 후보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두 분 다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고 계신데 승패를 가를 여러 요인들 중에서 뭐 모바일이나 ALS 투표율, 세대별 투표율, 또 새로 입당한 신규 당원의 표심 등등 좀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뭐 2030 또는 그 40대까지 이 사람들의 지지율은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앞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네. 여론조사 결과도 실제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거기에 뭐 일부 역선택이다 뭐 이런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상쇄하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2040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50대 이상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또 앞서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관심은 세대별 지지율의 차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거 관심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지 하고 잘 모르는 게 이제 결국 최근에 입당한 사람들이에요. 네. 사실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0만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6월 11일 날 대표가 된 이후에 신규 입당한 사람이 거의 30만 명을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네. 기존 당원과 거의 비슷한 숫자의 책임당원이 6월 11일 이후에 입당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특정 어느 후보를 지지해서 입당한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 때문에 그 당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서 입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아직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표심이 어느 후보를 향하고 있느냐 그건 지금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대별 그다음에 지금 신규 신규 당원. 입당 네. 요 두 가지 변수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네. 네. 예, 근데 이제 신규 당원들이 뭐 투표할 때 나 신규 당원이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그게 분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거기도 하나 얹어서 네. 이 권역별 뭐 표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좀 고연령층 또 영남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대구 경북 쪽의 당원들이 아주 많은 편인데 사실은 경선을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이유는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이기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젊은 층 유권자 이제 최 의원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요. 또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수도권 역시 대선은 우리나라 전체가 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표심에서 앞서는 사람이 본선에서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일 그 결과가 나오면 당장은 뭐 전체 뭐 누가 1등했다 뭐 이것만 보도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처럼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좀 더 취재를 해서 그런 권역별 표심, 세대별 표심까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역별, 세대별 그리고 신규 당원까지 네. 예.
변수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흥행과 이번 그 국민의힘의 그 경선에서의 흥행 어느 쪽이 더 흥행몰이에 성공을 한 건가요? 민주당도 좀 만만치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막판에 좀 돌발 변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 처음부터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앞서는 결과가 계속 쏟아졌기 때문에 네. 별 그렇게 그 흥행 요소가 없었고요. 또 실제로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판에 네. 경선 불복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잡음만 남았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쪽은 승부를 알 수 없는 아주 치열한 경선을 치렀고, 물론 이제 너무 당내에서도 너무 좀 네거티브가 심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은 워낙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국민의힘 전체에 좀 파이를 키우는 모든 국민들의 어떤 이목을 잡아 끄는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당대회 경쟁에서는 야당이 이긴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말씀? 그렇죠. 아니 그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 이재명 대세론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그 대세론이 혹시 무너지는가 뭐 이낙연 후보의 네. 이제 그 어떤 추격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9월 말에 호남 경선에서 대략 승부가 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광주에서 이낙연 후보가 약간 그 이겼을 때 그때만 해도 이게 뭔가 새로운 조짐인가 그랬는데 결국 전북 경선에서 그건 아니다 하는 게 다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호남 경선 끝나자마자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집권당 대선 후보가 되는구나. 다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 수도권으로 와서 서울에서 뭐 일부 좀 뒤집힌 결론. 그거는 뭐 사실 승패에는 영향을 못 미쳤잖아요. 예. 그런 점들이 이제 그 민주당의 흥행 요인을 좀 줄인. 그러니까 대세론이 그냥 결국 끝까지 갔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된 것이고. 근데 여기는 이제 민심과 당심의 그 우열이 서로 갈라짐으로써 네. 자 이게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뭐 윤석열 후보의 뭐 일부 실언, 그다음에 뭐 홍준표 후보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그러면 이게 마지막까지 잘 모르겠네. 뭐 이런 이제 것들이 더 유권자들한테 저는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투표 결과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예측하기 참 어려운 이 상황이 네. 국민의힘의 이제 흥행몰이를 더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양강 구도를 보이면서 이제 치열하게 맞붙어온 윤석열, 홍준표 후보인데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맞붙었을 때 두 후보 각각의 장점과 또 약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을 통해서 뭐 공정 이미지를 선점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반면에 뭐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고발 사주 의혹, 본인이 이제 연루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현재 공수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또 부인, 장모, 그건 뭐 본인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그것도 역시 지지율 같은 데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역시 장점이라고 하면 뭐 토론이나 아니면 재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지금 젊은 층의 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네. 다만 이제 막말은 2017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막말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네, 네. 윤석열 후보는 이 반문재인 어떤 지지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아주 강한 결집력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약간 정치 혐오증 또는 뭐 반정치주의 이런 성향 유권자들까지 좀 당겨올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 무슨 저는 고발 사주 의혹보다 더 큰 사안이 그 손바닥에다 그 왕자 네. 썼던 것하고요. 또 사과는 뭐 개한테나 줘라 뭐 이런 그런 그 감성적인 실점 부분이 생각보다 이 젊은 유권자들한테 좀 타격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후보가 되더라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윤석열 후보의 과제로 남게 될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20, 30대 남성 이후에 어쨌든 뭐 반페미니즘이든 어쨌든 20, 30대 젊은 층 유권자의 지지를 보수 야당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런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은 당내에서 좀 이렇게 동료 의원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조직력이 너무 취약하다. 정치라는 게 사실 같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 뭐 좀 독고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요,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되면 오히려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실제 속마음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당내 분석에서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그 이제 취재하면 그런 건 이제 감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흠집이 많고 윤석열 후보가 확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홍준표가 되면 윤석열을 지지했던 아주 강한 반문재인 성향 야당 지지층은 그대로 홍준표 쪽으로 옮겨올 수 있지만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되면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20, 30대 젊은 층은 아니 우리가 굳이 윤석열 후보한테까지 투표를 왜 하느냐 이럴 위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좀 걱정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이재명 후보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좀 까다롭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권투를 치면은 이 주먹이 어디서 날라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이제 스타일 자체가 파악이 안 돼 있는. 네. 그런 거고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비난을 안 한 걸 보면 본선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올라온다라고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글쎄,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동안 여권이 보여온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 여권이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누구라고 합니다. 생각합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작년 1월 달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여러 이제 이 갈등을 일으키고 했던 것까지만 해도 단순히 그냥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정도로 이해를 했었는데 네. 작년 12월 정도부터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따지면 12%, 13%를 넘었어요, 대선 지지율. 자, 그때부터는 저는 여권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여권 네네. 핵심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내 윤석열 후보만 공격을 했거든요, 여권에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역시 윤석열 후보가 강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 아닌가. 그럼 최근 며칠 사이에 네. 윤석열 후보가 올라오면 우리는 오히려 편하다라고 하는 건 속마음하고 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를 더 두려워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선대위를 이제 띄운 민주당은 공동 선대위원장만 12명으로 이제 메머드급인데요. 국민의힘 후보가 물론 이제 원희룡, 유승민 두 후보도 그 최종 후보 선출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대선 전략도 좀 달리하겠죠? 전략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민주당은 일찌감치 윤석열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된다면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오로지 윤석열 후보만 공격했단 말이죠. 네. 근데 홍준표 후보가 되면 이제 표적을 홍준표 후보 쪽으로 옮겨서 홍준표 후보의 과거 여러 가지 행적, 말실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략이 달라지겠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지금까지 기조와 별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제도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대표가 TV 토론하는데 송영길 대표는 계속 고발사주 의혹만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선출이 된다면 크게 전략이 달라질 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되면은 민주당에서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거예요. 예상 밖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젊은 남성 유권자들을 빼앗아올 방법이 민주당으로서는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그래요. 민주당 안에서 분석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되면 이제 민주당에도 이제 이른바 정세 분석하고 이런 좀 이렇게 도사급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윤석열 전 총장을 이렇게 좀 보수 반문재인 보수 이쪽으로 좀 가두기가 쉽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른바 제3지대가 좀 넓어지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그 이른바 야권 자체를 좀 이렇게 분열시킨다고 할까요? 아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좀 이렇게 좀 많이 보수 쪽으로 좀 가둘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할까요? 네. 하여튼 선거를 치르기에는 윤석열 후보하고 치르기가 좀 더 간명하다고 그래요. 뭐 그런 그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제 전문가들 불러다가 좀 그 심층 분석 같은 걸 좀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근데 후보가 누가 되든 관계없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본선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지금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또는 이재명 후보가 넘어서야 될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서 국민들한테 표를 얻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지 야당 후보가 누가 되는 것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내부 보고를 후보한테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분석이 꽤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단일화 가능성을 좀 이야기해보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경선 주자들이 모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뭐 김동연 전 부총리 모두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준석 대표 역시 단일화가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야권 단일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최종 후보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마 당에 들어와서 선거를 지휘할 것 같아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저 안철수 대표하고는 아주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검찰 가서 수사받을 때 그 옆방에 가서 대신 자백을 받아줬다 뭐 이런 구원이 있고요. 평소에 말하는 거 보면 도저히 그 거의 불구대천 사이라고 할 수 김종인 전 있을 위원장과 정도고요.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런 사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또 이제 이준석 저 대표도 마찬가지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사이가 아주 나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확장력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안철수 공간을 혹시 넓혀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요. 홍준표 후보가 되면 뭐 야권 후보 단일화는 뭐 거의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근데 어차피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사실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거꾸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게 본다면 뭐 홍준표 후보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안철수 후보를 어떤 식으로 설득하느냐 뭐 여기에 관련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가장 큰 변수가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꽤 크다.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별로 변수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상황이 되면요. 뭐 안철수 후보한테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을 거고요. 그 상황이 아니고 이 지지율이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그때는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도 불가피하게 안철수 대표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관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선거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상하게 정치인들도 그런 그 개인 간의 그 관계, 호불호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뜻밖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예, 대통령 선거라는 게 이제 다른 정당 또 다른 후보하고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국민한테 유권자한테 표를 얻어와야 많이 얻어오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그런 겁니다. 이게 상대를 뭐 쓰러뜨리면 통쾌하긴 하겠지만 상대를 쓰러뜨린다고 해서 내가 꼭 당선되고 유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선거는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그 경선 투표율 상당히 높았죠. 네. 이러면서 이제 경선의 흥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올해 6월 11일 날 대표 경선도 있었습니다. 예. 이 대표 경선도 이준석이라고 하는 30대 청년이
나오고 당선이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그 관심에 초점이 되고 그건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전신이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경선에서 흥행몰이를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2007년에 뭐 이명박 박근혜 뭐 이 정도가 이제 뭐 대선 결승전 아니냐 뭐 이런 그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러고 보면 올해 들어서 연이어 대표 경선에 이어서 지금 대선 후보 경선까지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뭐 이런 부분을 제가 그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국민의힘 연이은 경선 흥행 뭐 이걸 한 줄 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국민의힘 경선 상황을 짚어봤고 그리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에 따라 달라질 여야 대선 판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